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주제를 위해서 어려운 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소아정신의학 명의이신 김상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엄마들이 우리 애기가 잠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걱정해서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 엄마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아정신과 하는 김상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꿀잠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편안하고 많은 걸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 처음에 했을 때 명이라고 앞에 이게 붙는데 요거는 네. 저희가 좀 몰라서 그런데 어떤 이게 호칭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소아정신과를 거의 이제 처음 시작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좀 털어드릴 테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집안에 있는 사정을 몰라서 정확한 명확한 답을 못 드려도 전체적인 얘기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내놓으시고 네. 오늘 선생님 말대로 꿀잠 같은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잠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잠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이 정신적 질환 부분에서 관계가 어느 영향을 정도를 미치는지 그 중요성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잠이 사실 우리 컨디션의 80% 이상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푹 자고 났을 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잠인 거죠. 네. 그 잠이 정말 잘 자야지만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는 거는 배터리가 충전 안 된 핸드폰을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야지 건강이 좀 좋다. 그런데 네. 평균 7시간, 8시간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잠을 자려면 나이에 따라서 그 시간대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네. 유치원 정도 아이들은 한 10시간 정도 잘 거고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잘 거고 청소년들은 한 8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청소년들 잠 못 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떤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8시간 전후는 자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갓난 애기들은 한 20시간 정도 잔다고 그러는데. 갓난 아이들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배우는 시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서 뇌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수면이 아이의 어떤 발달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어떤 그 잠과 그냥 꿈을 안 꾸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이완돼 있는 이런 조용한 어떤 잠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우리가 잠에 있어서 20%만 꿈꾸는 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50% 이상을 꿈꾸는 어떤 잠을 자거든요. 이 꿈꾸는 잠이 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휴식이나 어떤 기능을 올리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그 신생아들은 많은 걸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그 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꿈꾸는 수면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뇌다 보니까 네네. 뇌가 잘 되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네네. 많은 엄마들이 지금 사진에 저희 지금 막 계속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네. 뭘 물어봐달냐면 애가 낮에 잠을 안 자요. 자꾸 자도 예민해서 잠깐씩 쪽잠을 자요. 네. 이거 계속 푹 자는 방법 없을까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낮잠을 꼭 안 자면 또 이상하게 애가 또 뇌 발달이 안 될까 봐 정신 불안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낮잠이 없어지는 시기가 한 5살, 6살 정도까지 낮잠을 자니까 낮에 잠을 안 잔다면 그 상황에서 아이가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아프다든지 뭔가 불편한 거죠. 그 집안에서 배고프다든지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아이가 편안하게 못 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가장 정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기한테 이상이 건강상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의 환경도 한번 체크해. 여러 가지 뭐 소음이 있다든지 뭔가 이 분위기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 습도도 뭐 온도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편해야지만 잠을 푹 자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거기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질의 차이들도 많아요. 애들은 각각 우리가 지문이 같은 아이들은 없잖아요. 각자는 각자의 예민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합이 맞다자는 거죠. 아이와 엄마 사이에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를 잘 다룬다면 이게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죠. 근데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의 그런 예민도, 이런 여러 가지 주기,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양상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아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아이의 요구를 우리가 알고 그거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궁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공감됩니다. 엄마는 부모에서 너 원 없이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애기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거 원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그래서 가끔 애기를 자꾸 막 대성통 우시는 엄마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타고난 기질을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육아에서 필요한 거죠. 저희가 최근에 기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정신의학과에서도 기질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정신의학과로 가셔서 그런 부분에 상담을 받으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생각하시는 수면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됩니까? 일단은 장애라는 거는 적응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 개인이나 주변에 어떤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아주 그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딱 어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될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잠에 대해서 이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잠에 대한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질도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예전 다윈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면 다원 검사. 네네, 다원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애기들도 그럼 그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그런 검사를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성인보다는. 그러니까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걸 이해를 하지 꼭 수면 검사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특히 어린아이들은 드물죠.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불안 증후군들도 있을 거고 수면에 어떤 이상 수면들이 있을 때는 이제 하지만 성인들보다는 수면 다원 검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거죠. 선생님 모셔놓고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수면 장애 같은 경우는 어느 진료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아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신경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우리 정신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다 달릴 수 있는데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어떤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소아과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간혹은 이제 신경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경우에서 이유가 많더라고요. 이비인후과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소아들은 특히 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이렇게 수면의 장애를 만드는 경우도 많죠. 이게 편도가 큰다든지 아다노 비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여러 가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산만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낮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편도선 절제 수술을 하는 거 가지고만 해도 80% 이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면 아이들한테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역인 거죠. 이 수면 장애 영역. 잠자리 문화에 대해서 외국은 아기랑 엄마랑 이제 떨어져서 잠을 자고 우리는 같이 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잠자리에서
잠깐 깼는데 엄마가 없으면 막 소스라치게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울고 그래서 아이에게 잠자리를 따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잠자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부터 분리해야 되고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지. 네네. 이 잠자리 분리 문제는 문화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솔직히 해서 서양에서는 태어나고 나서부터라도 아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 침대에 하고 이제 부모는 부모 방에서 자고 하는 그런 문화죠. 근데 그렇게 자라도 아이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문화는 팔백을 베고 아이를 꼭 안고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걸 보면서 부모가 흐뭇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죠. 근데 사실은 엄마나 아빠의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도 그러고 아이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도 어떤 시간이 되면 잠자리가 분리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분리가 되는 시기가 언제 좋으냐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의견이 좀 분분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본다면 아이가 엄마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떨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가 되는 기간이 만 한 36개월 정도 이상이 되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에 소변 가리고 이런 것들도 대강 보면은 한 만 4세 정도 되면 거의 가려요. 그러니까 대강 한 만 4세, 5세 정도 되면 잠자리를 분리하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부모들도 어떤 이게 밤에 이게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4, 5세 정도 되면 잠자리를 분리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때 이제 안 떨어지려고 되게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그 순간을 좀 이겨내야겠죠, 그죠? 그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거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네 만 4세 됐으니까 이제 분리해. 이게 아니고, 이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언제 이렇게 분리를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이제 안방에서 아이를 자는 것보다는 아이 방에서 사실은 부모가 이제 같이 좀 자는 훈련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방이 잠을 잘 수 있는 방이라는 걸 이제 준비하는데, 아빠가 좀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나아요. 엄마보다는. 그래서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좀 자주거나 이렇게 서서히 하거나 아이를 재워주는 훈련을 해서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거기 없어도 자기 잠자리는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자는 방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아이가 자는 방에서는 우리가 야단을 안 치는 거죠.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놀을 때는 여기는 노는 공간이야. 여기는 편하게 쉬고 내가 자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안정을 이제 얻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방이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보통 그 장소가 그 가끔 있잖아요. 같이 누워가지고 근데 너 아까 왜 그랬어? 엄마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혼내잖아. 일로 와봐 이렇게 자기 방에서. 그럼 아이는 그 방이 두려운 거죠. 그 공포가 된다면 아이가 그 방에서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을 좀 편안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안정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서 부모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분리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이를 이제 우리가 너무 귀여우니까 계속 끼고 이제 산다고 한다면 아이의 성장이나 부모의 생활에 가정생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아 산통, 야경증, 야제증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그 영아 산통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이유를 없지만 한 만 4개월 정도까지 갑자기 이제 뭔가 아이들이 이제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게 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달래지고 하는데 자지러지게 온대요.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시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통 4개월 이상에서는 괜찮아져요. 근데 아이가 이제 4개월 이상 이제 성장하면서도 뭔가 아프다라고 해서 자꾸 깨는 경우는 부모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깨면은 부모가 와서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뭔가 달래주고 같이 있는 것들이 학습이 되면 깰 수가 있으세요. 계속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크게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하게 그걸 잘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소한 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거에서 뭔가 우리가 그 이상의 관심을 보여줄 때 아이는 그걸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우리가 반응 자체도 너무 과도하지 않게 반응을 하면서 아이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평소에 네. 필요할 때 어떤 그 필요한 반응을 충분히 잘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로서 아이는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걸 과도하게 하면 그게 아이한테는 또 안 좋은 어떤 여러 가지 행동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게 맞는 반응을 하고 기다려 주시면 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이혼 4살 막 3살 이럴 때 막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제 자지러지게 뒹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대에서 내려와서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저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그 나름대로 잘 성장을 이제 해왔다라고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아이가 그 시기마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달성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 한 3살, 2살, 3살 정도 되면 이제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시기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능력감을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시기가 되면 그걸 적절하게 밀고 당기면서 아이의 어떤 그런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중요한 거는 뭔가 달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또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엔진도 커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브레이크도 같이 커지는 그런 걸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안에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면 엔진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질주하게 되죠. 다른 사람 보니까 민망하니까 얼른 챙겨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버리고 저기 가서 안 되고. 밀당을 이제 잘 이제 하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시기에 맞는 발달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야경증, 요건 잠깐만 하면 야경증은 뭔가요? 야경증은 사실은 이제 발달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인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수면이 완성되는 그 사이에서 뭔가 약간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고 나서 우리가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또 얇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인 어떤 그 깨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수면이지만 뭐 이렇게 정신은 안 깨고 몸만 깨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애들이 잠을 자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이게 푹 못 자고 순간적으로 이게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고함을 치고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막 떨면서 막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정상적으로 나타나세요. 보통은 만 3세에서 한 그 유치원 요 나이 때 상당히 많고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거의 없어지는 어떤 현상이어서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나타나면 부모들이 잠을 깨가 되고 뭔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생활 속에 지장이 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실은 모르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또 자주 깨면 부모들도 막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드세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 야경증을 이해하고 부모의 이제 한쪽 부모만 이렇게 아이를 좀 다루고 다른 부모는 좀 자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생각 어떤 잠의 수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절해 주시면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특히 이제 야경증하고 비슷한 게 목류 증상, 수면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유치원 나이나 초등학교 초기에 많이 나타나세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좀 무서웠어요. 어떤 경우는 다른 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세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아파트 생활할 때는 잘못하면 애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목류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뭔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고 문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잠그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뭐 밖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알람 장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가 안전하도록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좋아지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아이가 목류 증상이 있을 때 한 15분이나 20분 전에 아이를 미리 깨워요. 그렇게 하면 이 증상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미리 아이를 깨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어떤 치료 방법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상이라기보다는 일단 과정인 거죠. 이게 뭐 질병은 아니고 그냥 현상이나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 안에 놓지만 네네. 어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 어려움이나 아이가 다치지 않게끔 목류 증상 같으면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죠. 아기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산모가 많이 받으면 출산하면 아기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물려서 가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태교라고 하잖아요. 사실 태교라는 것들이 아이를 우리가 만드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편안할 때 아이도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가 뭐 엄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게 역시 영향을 받으세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면 아이도 역시 영향을 받고 그 예민하는 그 기질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민함들이 또 태어나서도 뭔가 환경적으로 또 엄마가 계속 뭔가 예민하다는 경우는 환경적으로 엄마도 상당히 힘들다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뭐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엄마 자체가 편할 때 육아에 전념할 수 없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예민함과 또 환경적으로 그런 어떤 충분하게 보살핌이 있지 않으면 아이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눈덩이 효과처럼 아이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엄마의 정신 건강도 중요한 거죠. 모유수유 중에 이제 커피 같은 것 때문에 먹는 게 아기한테 이제 카페인이 흘러 들어가서 잠을 잘 못 잔다, 수면 장애가 생긴다. 아무래도 우리가 각성 효과가 있는 물질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죠, 카페인이죠. 카페인인데 이 카페인이 어떤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성인들도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한 번 먹었는데 잠들기 힘들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어떤 각성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커피만 있는 게 아니죠, 카페인이. 또 뭐 있을까요? 콜라에도 사실은 보면은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 비슷한 용량의 카페인이 들어갈 수 있죠. 초콜릿.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은 카페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먹는 것도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죠. 원장님, 그 초콜릿 말씀하셨는데 그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애들이 뇌활달 운동이 발달해져가지고 흥분 상태에 갈 경우도 많고 활동적으로 바뀌면서 잠자기 전에는 먹이면 잠도 잘 안 잔다 이런 얘기를 좀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량이나 이런 양을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다음에 뭐 잠자기 전에 환경적 요소에 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같은 경우도 뇌가 좀 이렇게 각성되는 경우 효과가 있어서 잠자기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재미있으면 잠 안 자잖아요. 영화 이렇게 재밌는 거 본다든지 뭐 정말 소설에 이렇게 우리가 푹 빠지면 맞아요. 우리가 밤을 새운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게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욕구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 특히 또 TV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빛이잖아요. 빛이 이제 계속 밝으면 우리가 해가 지면 우리 이제 체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하거든요. 이 멜라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잠을 자는 것들을 힘들게 하죠. 근데 아이들한테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을 잔다는 것들이 뭔가
뭔가 마음과 뇌의 발달에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라든지 마음이 회복이라든지 뇌의 휴식이나 뇌의 어떤 활성을 이제 하는 데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녁에는 늦게까지 TV나 핸드폰을 시청하는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 전체의 어떤 수면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미리 계획되는 게 필요하세요. 모든 일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때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잠을 푹 자게 되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게 참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른하고 아이들하고의 차이점은 어른들은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차이가. 왜냐하면은 잠을 자고 싶지 않으니까. 경쟁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좀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거나 이렇게 해서 기다려요. 부모하고 놀고 싶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잠을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이 오는데도 왜 눈꺼풀 내려갔는데도 안 자고 견디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수면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잠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고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거나 어떤 정신적인 데 영향을 미치고 그게 그 다음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부분은.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가? 안 자는 걸 강제로라도 재울까요? 아니면 자기 싫으면 그냥 냅두는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은 자죠. 아, 분위기가? 네네. 그 어떤 환경만 우리가 잘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면 아이가 아까 잠을 아이들은 오는데 안 자는 경우잖아요. 잠이 와요. 근데 안 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아이를 그렇게 잠을 견디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본다면 아이들은 꿀잠을 자죠. 혹시나 그럼 환경적인 요소 말고 아기 자체에 뭐 호르몬의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드물죠. 아이들의 불면증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상 아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잠을 못 자게 하는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있거나 자기가 뭔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거 아닌 이상은 아이들은 그냥 자요. 어디서나 자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못 자게 하는 우리가 원인을 이제 알아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잠을 잘 자는 거죠. 잠꼬대가 심한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온 동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나중에는 크게 되면 퇴행성 뇌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건 아닌데 잠꼬대 같은 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거세요. 근데 간혹 애들이 너무 많이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이제 그 수면 다운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보면 하여튼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자면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잘 때 부모가 뭐 이렇게 잠을 깬다든지 어쩌면 발로 차서 뭐 이렇게 아프다든지 이럴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너무 병적인 것 같으면 또 그 부분도 좀 치료해 주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어떤 몸부림이나 어떤 잠꼬대나 아까 야경증이나 목류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없어지세요. 장애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네.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까? 어떤 치료를 또 해야 되죠? 대부분은 우리가 환경을 조정하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 조정해주면 대부분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없어지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 병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잠을 많이 자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보면 기면증 같은 그러니까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명당 아이들은 1명 정도 있겠지만 하루 뭐 그냥 시간만 있으면 자는 거죠. 낮에도. 기면증은 걷다가도 잠든다고. 뭐 심한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도 그러니까 길을 끝까지 못 건너가요. 잠이 와서 신호기가 지나가는데 잠이 와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졸고 다시 건너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회의하면서도 그렇게 자는 경우도 있고 밥 먹다가 자는 경우도 있고 기면증인가요? 잠이
쏟아지면 갑자기 쏟아지면 이걸 억제할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간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잠이 오는 졸림이 있으면서 또 간혹은 갑자기 웃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 감정이 표현하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가지고 뭐 갖고 있다 툭 떨어뜨린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탄력 발작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잠을 자자마자 바로 꿈 수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잠이 이제 잘 때나 깰 때 어떤 환각 같은 걸 보여요. 이제 뭐가 보인다든지 어떤 게 들린다든지 이런 환각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마비 같은 것들이 정신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 되게 공포스러운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소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면 무호흡증, 코 고는 아이들, 잠을 이제 이렇게 자주 깨는 아이들 보면은 검사를 해보면 이게 아까 말했던 편도 같은 거나 아데노이드 같은 것들이 너무 커서 잠을 잘 때 이거 기도를 막아서 이제 무호흡증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게 맞게끔 우리가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치과적인 치료를 하거나 아닌 경우면 아이들도 드물게는 우리가 양압기 같은 걸 써요. 성인처럼.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충분한 어떤 그런 치료가 돼서 어떤 잠을 잘 자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성인에서도 뭐 성인에게 맞는 이제 하지불안 이제 증후군처럼 이런 경우도 아이들한테도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드물지만 그래서 뭔가 근질근질하고 뭔가 뭐 기어다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뭐 화끈거리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들기 힘들고 깨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또 소아들은 어떤 경우에 보면 이게 성장통인지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감별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들은 그걸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성장통인지 아닌지 하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돼서 그게 맞는 또 치료를 하면 아이가 잠을 또 잘 자고 그렇게 생활을 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적인 것들도 아이들한테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면 정말 꿀잠을 자고 그 꿀잠은 결국 아이 그 다음 생활에 정말 잘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약물 치료까지 갔을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를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리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병들이 있죠. 근데 기면증이나 뭐 정말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죠. 금방 좋아집니까? 그렇게 치료하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치료를 잘하면 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 자체가 아이가 예민할 경우에는 그런 거 말고도 복합돼가지고 그걸 고쳤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만 해준다면 훨씬 더 나은 생활, 잠을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뚜렛 증후군 또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막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거나 놀라는 이런 증상 때문에 뚜렛 증후군으로 이제 원인이 연결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없고요. 전혀 없고요. 예. 보통은 그 뚜렛이라고 하는 틱 장애들은 자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낮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틱인지 어떤 경우는 이 경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별할 필요는 있는 경우죠. 근데 그게 어떤 틱을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틱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스트레스세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자지 못하고 뭔가 힘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또 뭐 회복이 안 되는 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 날 틱이 악화되거나 틱의 어떤 경과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는 것들도 또래 치료에 상당히 필요한 경우죠. 어릴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이게 청소년 기록에서 계속 있어져서 나중에는 좀 더 치료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이거 어릴 때부터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 그게 이제 아이들은 배워요. 아이들의 특징은 배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잠 뭐 안 자고 때를 쓰면 그러니까 뭔가 날 들어준다고 한다면 안 자겠죠.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럴 거고 부모가 하고 내 자고 싶은데 때를 써가지고 부모가 계속 옆에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분리불안 때문에 애가 끝내는 부모하고 이렇게 잠자리 분리가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어떤 한계를 정하고 아이의 성장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게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히 수면의 문제는 그런 게 많으세요. 우리는 뭐 이거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이한테는 강화가 돼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도 아니 청소년기가 돼서도 그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엄마들 그래요. 나는 백색 음악까지 애가 잘 자라고 간접등까지 완벽하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하는데도 애가 너무 자꾸 깨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 음악 때문에 그런 건지 보통 보면 그런 음악 들으면서 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건화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죠. 네. 그래서 뭐 머리를 이제 쓰다듬어 줘야지만 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고 깨면은 엄마가 오니까 그때 이제 깨야지만 또 엄마가 한 번 자기를 더 봐준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건화된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맞아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뭔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건강한 어떤 생활 규칙이 있는 것처럼 수면도 마찬가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텔레비전 재밌는 거 보고 있을 때가 있으면 야 니도 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우리가 뭔가 아까 말했지만 아이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수면 리듬이 깨지세요. 그리고 엄마들이 오늘 못 잤으니까 내일 아침 늦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면 리듬을 깨게 되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특히 일어나는 시간들은 주말이나 쉬는 시간이라도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그런 어떤 것만 허용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것들은 잠을 안 잤더라도 그건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수면 환경 같은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하고 같이 잘 때 아이들의 수면 장애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엄마나 아빠의 어떤 수면 조건과 아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뜨뜻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들은 좀 뜨뜻하게 하는 거야. 아이는 근데 차게 자고 싶다는 맞아요. 이런 거라든지 여러 맞아요, 가지 뭐 어떤 아까 불을 켜서 하는 경우는 엄마 아빠는 좋은데 아이는 껌껌한 걸 좋아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음악을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데 아이는 그게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부모의 기준에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잠을 못 자게 되죠. 들은 게 너무 고민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아기가 백색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엄마가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집에 보면 저희 집에서도 그러는데 저기 보일러 스위치에 요만한 불빛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예민해서 잠을 못 테이프로 이렇게 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드등이 애기한테도 정말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면을 어떤 질을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하면 그만큼 아이는 푹 이제 꿀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아데노이드 비대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디가? 목 안에 이제 좀 이게 커지는 거죠. 아데노이드나 편도 같은 것들이. 이비인후과 가면 그럼 바로 알 수 부분. 있어가지고요. 특히 아이들한테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또 산만해요. 충동적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나 이런 들 친구 관계 어려움을 또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잘 살펴서 우리가 이거는 그런 편도선 수술이나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해주면 수면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우리가 3세 이상부터는 꿈을 꿔요. 꿈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사실은 평소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나 소장, 대장에서 이제 이렇게 흡수돼서 이제 대변으로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 경험했던 것들을 자면서 우리가 좀 정화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과정이세요. 그때 우리가 왜 상한 음식 먹으면 이제 뭐 배 아프고 뭐 설사하듯이 좀 안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화해내고 정화할 때 악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몽이 나쁜 게 아니세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지. 위장이 탈이 나서 못 먹는 게 문제지. 그냥 소화해내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악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악몽이라는 의미는 뭔가 내가 평소에 경험한 안 좋은 경험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악몽하면 우리 것은 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신화를 만들잖아. 내가 떨어질 거야. 나 시험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불안한 어떤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어찌 보면 막아주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런 거지. 이거 뭐 이상한 게 아니고 크는 거야. 어찌 보면 인지를 우리가 바꾼다는 거거든요. 인지 행동 치료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 불안한 생각들이 잘 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뭔가 활동할 때는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세요. 우리가 집중할 때는 우리가 걱정거리가 어떨 땐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잘 때는 감각자극 같은 것들이 적잖아요. 불도 꺼고 조용하고. 그러면 이 내부의 어떤 그런 그 걱정, 불안들이 많이 느껴지세요. 그럼 애들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서 잠을 이렇게 자게 되면 훨씬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것도 야뇨증? 애기가 이제 잘 때 막 그렇게 경기를 야뇨증이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 4세 정도까지 이제 만 5세 정도 되는데도 이제 밤에 이제 소변을 못 가린다, 일주일에 한 2-3번 싼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야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야뇨증을 수면장애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일어나질 못해요. 깨워도. 그래서 너무 이게 자기가 이제 방광이 찼는데 이것을 깨어나는 게 어렵다 해서 이게 어떤 수면 장애를 볼 정도로 이게 수면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 야뇨증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사춘기 전까지 거의 99%는 좋아지는 어떤 이것도 발달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근데 야뇨증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아이한테 정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으세요. 부끄럽거든. 그리고 뭔가 캠프나 이런 거 못 가요. 다른 집에 우리 파자마 파티하자 라고 해서 와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행동요법이나 약물 치료로서 거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애기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지금은 돌 전후 2살, 3살 정도 애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보니까 얘네들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애들의 스트레스에 어떤 해소 방법이 좋은 건지를 궁금하다 주문이거든요. 일단은 애들이 그러니까 좀 뭔가 짜증이 많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게 평소하고 달라지는 거죠. 애들은 일단은 자기가 언어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많이 표현을 하세요. 애들은.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애들이 하는 표현인 게 우는 거겠죠. 짜증을 내는 경우고 이런 경우죠.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뭔가 평소보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아이들은 뭔가 표현한다는 거죠.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찝어내는 게 궁합이 엄마 아빠 궁합이 맞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뭐 이렇게 엄마가 기저귀를 다 갈아준다든지 내가 젖었는데 우유를 먹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벌써 목소리가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얘 배고프네. 우유 타서 가는 거지. 그만큼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세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때 어떤 여러 가지 엄마가 힘든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이의 기질 자체가 좀 예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힘드세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육아를 혼자 한다기보다는 전문가와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수면 유도제나 이런 뭐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복용을 했을 때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그런 영향이 갇히는 경우? 영향을 갖죠. 아, 갑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수유하는 엄마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수면 유도제라 할지라도 이것도 내성이 생깁니까? 모든 약들은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원인적인 것 접근 없이 그냥 그걸 우리 증상적인 걸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속으로 안으로 곱는데 겉에만 우리가 치료한 데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잠을 못 잔다, 힘들다,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너무 힘드세요. 엄마도 이게 심신이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잘 준비돼 있어야지 아이를 잘 이렇게 다룰 수 있거든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는 같이 가족 전체가 하는 경우고 사실 사회 전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아기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잘 자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만약에 뭐 공감해서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말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엄마가 꿀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일 때 아이도 꿀잠을 잘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때 아이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그런 우리가 건강을 챙길 때 부모 자신들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같이 아이의 어떤 그 어려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가족 전체가 꿀잠을 자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 잠드시지는 않으셨죠?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말씀 공감합니다. 너무 아기가 안 잔다고 또 여러분들 잠 못 자고 걱정하시고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더 보내지 마시고 조금만 덜어보셔가지고 주위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도 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조금은 하자고 도움이 안 되더라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소아정신의학 명의신 김상엽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더 기쁜 시간 2부 라이브 방송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는 두근두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